우리 쉽게 말하면 남북한의 통일 정책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은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퀴즈 프로그램 하듯이 이야기하면 잘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리면 북한의 연방제는 정치적으로 먼저 통일을 하고 그 뒤에 남북한의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교류라든지 하나 되는 것은 뒤로 차후에 하자, 통일되고 난 이후에 하자는 것이 크게 보면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보시면 되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엄청나게 괴리가 됐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으로 교류해서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마지막으로 통일하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분단국가 중에 통일된 나라들이 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1975년에 통일했던 베트남 통일, 그리고 1990년에 통일했던 동서독 통일, 또 1990년에 통일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가 1994년 다시 통일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은 중동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먼저 된 통일들 중에 북한이 추구했던 방식은 베트남 통일 방식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 방식은 무력 통일 방식일 뿐 아니라 원만한 공산 세력과 동조하는 세력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베트남 통일이었고 궁극적으로 베트남은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이 베트남 통일 유형을 따라서 계속 추구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튼튼한 안보 능력과 우리 국민들의 통합 능력, 경제적인 성장에 의해서 결국은 북한은 이와 같은 베트남 통일 유형을 성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말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통일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남한이 자꾸 하는 통일은 자기가 보기에는 흡수 통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보 이름으로 나섰던 보수의 탄을 썼던 결국은 우리를 흡수해서 통일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통일을 포기하겠다. 그 대신 우리는 두 개의 나라이고 단순히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절대적 두 개의 국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했었던 연방제 통일을 포기하고 연방제 통일은 무력 통일적인 요소도 있지만 평화적인 통일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평화적 통일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절대적 두 개의 국가로 이제는 다른 나라이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비롯한 모든 무력을 총동원해서 남한을 점령하고 수도와 평정해서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김정은식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의 통일 방안은 남북 간이 체제적으로 많이 괴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통일되게 됐냐. 어차피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은격에 의하면 역대 다른 나라에 했던 통일은 하나의 체제 이념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제도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두 개를 공존하면서 하는 하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체제가 이념으로 되는 것인데 남북 간에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괴리 때문에 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통일하자.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은 뒤로 미루고 사회적 통일을 먼저 해놓고 난 이후에 정치적 통일을 마지막으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일과 우리의 통일 방안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부정불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제 나름대로는 한 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한반도의
정통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양쪽의 통일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양쪽의 정치 이념과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통일 정책의 수립과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는 우리 남북 간에 서로 당사자로서 통일하자고 하지만 남북 간의 모든 것들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남북 간 국력의 차이입니다. 국력의 차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북한이 공세적으로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접근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국력이 세지면 우리가 공세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방어적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시계열적으로 멀리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통일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제가 한 6가지를 가지고 통일 정책의 대천의 변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통성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사실은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했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서 군정체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이 와서 평정을 하고 민간에게 정부양을 맡기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였는데, 남북 간이 분단되고 나서 사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신탁 통치 없이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신탁 통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제가 국제정책에 보면 영국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처칠이 먼저 제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 신생국가들이 바로 권력을 넘기면 이게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방 선진 강국들이 조금 안정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민간정부를 이해하기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신탁통제는 안 된다. 신탁통제는 분단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고, 북한도 처음에는 신탁통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김일성한테 신탁통제 지지하라 하니까 북한은 신탁통제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탁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논란이 되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로서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에서 국제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유엔에 문제 제기했더니 유엔에서 했던 방식이 모든 국가들의 체제 성립은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여러분들 국민에게 있다 하듯이, 그럼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결정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자 할 때 우리 남한은 그걸 받아들였고 북한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한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게 되었고,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거부하면서 자기 식의 공산정권을 만들었습니다. 합법적인 측면, 세계 평화를 주도했던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정부였고, 그래서 유엔에서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우리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유엔이 한반도 전체를 하나에 만들어내서 한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었지만 북한은 그걸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불법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입니다. 반드시 저는 수긍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까지 지금까지 남았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으니 우리 헌법을 바꾸어서 독자적인 국가로 만들자 하는 것이 한때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기본적인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정권이 생기면서 자기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논리를 만들었느냐, 과거에 조선의 일제식민지에서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려보냈는데 한국에는 미국 제국주의가 남아있다. 이걸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한반도의 해방과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북한은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성 싸움 때문에 계속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는
정통성 가진 사람이 비정통성 가진 사람을 물러쳐야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인데, 북한은 자기가 정통성이고 지금도 북한은 남한이 미제의 식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사회에서 운동한 사람들이 한국을 미제의 식민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자로 우리들 사회 누가 있겠습니까? 당당한 주권국으로서 누구한테 할 말은 하고, 또 우리의 국력이 세계 실권이 되고 전 세계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제의 식민자라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통성 문제가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 이념과 체제 문제인데, 공산주의 체제가 일을 하는 방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일을 하는 방식은 과거에 소련이 레닌과 스탈린이 혁명을 하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시한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정당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도 할 수 있고, 테러로서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해결을 해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전복시켜서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산체제와 이념의 방식입니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공산체제의 이념의 방식을 받아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통일을 해도 가능하고, 합법적인 통일을 해도 가능하고, 불법적인 통일을 가능해도 되고, 어떤 방법을 다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 북한식 정치념에 따른 통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비록 실패를 했지만 자기들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북한의 주체사상연구소에 만드는 주체사상 이론에 의한 남조선 해방혁명 이론에 들어가보면, 남조선을 통일하는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이 있다. 둘 다 사회에 아무 관계없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절대로 무력적인 방식을 국민들이, 정치지원들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수단에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갖고 있고, 모든 일의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주도로 통일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북한도 자기 주도로 우리 남북한이 뭉쳐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 북한이나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통일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에 1960년대 말까지 냉전 시대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양분하게 있었어요. 그때는 자유진영끼리 교류하면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국의 생존과 자국의 성장과 자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유진영끼리는 자유진영끼리 교류를 했고, 또 공산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중공 이렇게 해서 동북권 공산들 자기들끼리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산권의 경제교류는 매년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무역의정서를 만들어서 자유진영처럼 달러를 주고받고 무역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 물건을 주고받은 다음에 1년 뒤에 결산을 해가지고 부족 부분을 또 달러로 주는 것이 아니고 루블로 주는 것이 또다시 교류를 해가지고 장부상의 기록하고 그냥 경제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진영은 공산주의가 뭉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자유진영은 자유진영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것이 냉전 체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에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선진 서방 국가들만 지내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북 공산 지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교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됩니다. 미국이 먼저 주도했습니다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중공입니다. 지금 중국이긴 하지만 중공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공하고 같이 교류하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닉슨, 핑퐁계열, 키신저가 강요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자유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고,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자기의 형님 국가들이 좋아지니까 당황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다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만 믿고, 북한은 오로지 소련이나 중국만 믿었는데, 형님들이 서로 왕년하고 잘 지내자니 어떻게 되느냐. 또 미국과 중국도 당시에 우리가 잘 지내니 동생 국가들도 우리 잘 지내라 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당대 시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1970년에 7.4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는 것에도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말이 돼서 공산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방세계에 이긴 거죠. 인류에게 두 가지 제도가 나타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와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질서 체제가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우리 인류에게 적합한 체제와 제도일까를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결국은 공산체제는 결국은 우리 인류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면서 공산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도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과거에는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다당제로 바뀌고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동구권은 다 완전히 시장경제 자유민주 체제로 완전 서방국가로 완전히 편입돼서 넘어갔고 다만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경제체제는 계획개방체제로 시장경제로 바뀌는 대변화에 일어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질서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됐습니다. 그와 동떨어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경제성장이 됐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꼬라박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세가 중심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800년 시대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통일부대적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9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우리는 참 힘든 구조였습니다. 힘이 강하니까 북한이 더 남한에다가 남북 간의 교류를 하다. 우리가 1990년대 북한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을 사실 북한이 60년대에 남한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윤보선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만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북한으로 비해서 군력이 약하니까 이제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통일 정책의 큰 방향은 선건설 후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아무리 통일이 좋다더라도 1960년대 학생들이 나서서 북으로 가자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우리 힘이 약하다. 북한하고 교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선건설 후 통일 정책을 내세웠고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힘을 키워놓고 난 다음에 안보를 튼튼히 해놓고 우리 경제 성장이 돼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튼튼하다 생각할 때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지 약한 상태에서 북한하고 가는 북한 우리가 북한에 당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썼는데 그것이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90년대 초에 들어가서 우리의 국력이 북한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북한이 방어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이가 자기가 자신이 있었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베트남 방식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에 넘어온 쿠바의 이일규 참사가 비공개 모임에서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있을 때는 김일성 정말로 통일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일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통일의 생각이 별로 없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어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통일의 흉내만 냈었던지 진정성은 없었고 자기가 거기서 북한 땅에서 크고 있다 보면 김일성은 정말로 자기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었고 통일이 열정 그렇게 강했다는 것을 자기가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현상이 김일성에도 90년대 와서는 경제가 힘드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먹고 먹기를 통일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김일성이 과거에 연방제 통일을 바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기를 통일. 그건 뭐냐면 북한은 남한의 적극 통일이고 남한은 북쪽에 되면 성공 통일했어요.
서로 성원 적합통일하면서 서로 자기 주도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을 김일성이가 국력이 약해지고 국제 정세가 공산권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먹는 통일은 그만하고 잘 지내자. 그리고 북한은 최대 이념의 통일을 제도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도 통일은 후세대에게 맡기자.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하고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를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우리의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국력도 세고 북한의 핵 문제가 초기 단계고 국제정세가 우리의 편이고 또 중국과 베트남의 기업 개방 체제를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도 최소한도 기업 개방 체제로 변화를 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중심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당식으로 통일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교류협력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많이 했죠. 북한도 남북한의 접촉을 통해서 남쪽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변화의 조짐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등장해서 자기가 사실은 1995년도에 고난의 해를 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고난해볼 때 뭐 사람에 따라서는 300만 명이 죽었다, 2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많이 했죠. 어쨌든 한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잘못해서 자기의 백성이 3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최대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아줘서 나름대로 자기 체제를, 북한 체제를,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발한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은 군사적으로는 이거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서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고 남한에서 교류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겠다 하니 남한으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자.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남북 대화하고 교류협력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배급제를 다 해주신 형편이 못 되니 자체 많은 좋은 말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1992년에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단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군인이나 당뇨나 공무원, 어린애나 노약자들만 국가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공장도 나이가 돌아서고 일반 사람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해결하라. 배급제가 폐지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급제를 상당 부분 축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장마당을 개설해서 스스로 국회 살게 하고 부족한 중요한 자원들은 남한에서 받아들였어. 그때 북한이 받아들였던 것이 쌀, 비료, 전기였습니다. 세 개가 근본 목적이었는데 쌀과 비료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럼없이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교류력을 위해서 북한이 많이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전기가 엄청나게 넘치고 양질적이고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기를 다오. 북한이 전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 당국자인데도 권유를 미국을 통해서도 외적으로 돌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기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당시에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를 할 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북한의 경선을 전소로 지어주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핵 문제와 상당히 연결되어서 있던 것이고 또 우리의 전력체계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타령을 다른데 영향을 받지만 만약에 북한의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를 줄 때 북한 체제에 문제가 생겨서 남한의 전기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기는 그렇게 쉽게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경제회담에 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북한의 경제회담 수석대표, 그 당시에 북한의 차관이었습니다만 남한에서 무슨 그 전력관계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전기를 달라 해서 우리는 계속 거부를 하고 소극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렇게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커피 타임인데 우연찮게 그 북한의 경제회담 수석대표 저하고 둘만 만나게 됐어요. 북한은 아무리 계획이 높더라도 그 사람이 뭐 차관 아니라 장관, 총리라도 남한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보위부 직원들이었어. 장관하면 바로 숙청당합니다.
그때 마침 저하고 돈이 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비교적 북한의 순수한 경제 일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의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검토하고 뭘 해결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딱 하는 말이, 홍 선생님, 왜 전기 달렸는데 왜 남한에 왜 전기를 주지 않느냐. 반복적으로 딱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모든 권력이나 모든 문제의 고리에서 핵심이 어딘가 항상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전략적이다. 했던 말이 저한테 미국이 주집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 이렇게 저한테 딱 공격을. 아니다. 그 미국과 아무 관계없다. 이 전략 문제는 정말로 전략적인 물자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당신은 줄 수 없다. 하면서 커피 브레이크가 끝나는 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이제 안 된다는 북한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돌려는 것이 생산 문자였습니다. 예컨대 옷을 만드는 옷 첨단이라든지 신발 만드는 고무라든지 비누 만드는 원료 이걸 이제 원자재를 다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억 불채 못 되는 거를 우리가 차관 비싸게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생각했던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남한에서 받아먹자는 전략이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사인했던 것은 뭐냐면 성분경제 건설 지침이었습니다. 성분경제 건설 지침은 북한의 핵, 미사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자원 중에 최고 정도를 여기 무조건 투입시키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북한 체제를 위한 국방산업에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전략물자 거기에 투입하고 부족한 물자들은 남한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북한 백성들에게 배급제를 폐지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으라 하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이었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잘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마당이 진행되면서 북한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교류 협력의 접촉 노선과 북한의 장마당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생긴 거죠. 사람이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으면 국가에 의존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 먹고 살면 국가의 의존보다는 개인기가 발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을 통해서 예의 사도들이 많이 됩니다. 북한 스스로 모든 문자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문자도 들어오고 남한 문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속에 문자 속에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마당 이야기하면 한국 제품이 제일 좋거든요. 질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위쪽 거냐 아래쪽 거냐 묻는데 위쪽 것은 중국 거고 아래쪽은 남한 거다. 아래쪽 것이 더 비싼 거죠. 상표를 떼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사회가 점진적으로 사상적 위안이 변하고 정부와 규정을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권력을 잡고 갑자기 김정일이 넘어지면서 권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처음에는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죠. 결국 세계의 고리는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정상을 해야 되는데 직접 관여하기 힘드니 남한을 통해서 간 우회적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문전제로 나서서 우리는 어떻게든 미국과 북한을 붙여서 이 문제를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잘 안 됐죠. 잘 안 됐는데 그러다가 북한의 최근 들어서 두 개 국가를 세운 거죠. 이 두 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두 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 두 개 국가는 하나는 방어적 입장에서 두 개 국가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세적으로 남한을 앞으로 무력공격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했다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방어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주로 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좀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입장은 뭐냐면 김정은의 등장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해서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결론내고 미국이 풀지 않으면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말고도 완전히 없어지니 북한으로서는 경제력이 더 하강 곡선을 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 사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마당이를 통해서 남한의 한류를 통해서 중국의 문자를 통해서 등등해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정치 구조가 많이 변화한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북한의 군인들이 가면 북한 19살, 18살 군인들이 저것들이 이해하는 소개팅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개팅은 나는 명호 아닙니까? 북한의 어린이를 부르는 노래를
그걸 하면 남한노를 거예요. 그 어린애가 남한노를 모르고 거예요. 그만큼 보복이 확산된 거예요. 그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문화가 우리 남한에 다 먹혀들어간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을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북한이 2020년부터 서서히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북한은 법 없이도 되지만 이제는 북한사는 말을 제대로 안 듣는 단계까지 전체가 모여서 북한한테 반기를 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만 동네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양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된다 해서 2020년에 반동문화사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남한의 노래, 책 이거 전파하면 사회에 처한다. 진짜 그래서 어린애 15살 문제들을 여러 사람이 공부하면서 모델 교수로 공개 사회에 처했어요. 그만큼 자격체제에 저는 자신이 붙은 것다고 생각합니다. 반동문화사상도, 청렴교양 보장도, 심지어는 평양문화업법. 평양이 표준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평양 내에 남쪽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오빠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보고 오빠 계속 북한이 모르는 거예요. 강변은 북한이 자기 체제를 지켜서 평양 내고 남한의 비디오 이런 걸 보면 혼자 봤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간부들이 부녀자들이에요. 특히 보육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이 남쪽의 물건을 빼뜨려가지고 집에 놔두면 부인 혼자 받는데, 그것이 제가 북에서 보면 고위직의 탈북민들 얘기 보면 최근에 돌아서는 옆집에 이웃들하고 같이 자기 집에서 불러본다는, 평양 내에서도. 북한에서 당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이거 나는 알겠다. 그래서 막아야 돼. 그래서 두 개 국가를 막고, 그것도 단순히 두 개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개 국가로 만들어야 북한 사람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 단절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어적인 방식으로, 그럼 우리 정부도 방어적 방식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보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거 방어적이 아니다. 그렇게 나이가게 봐서는 안 된다. 이 공세적으로 관련하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전술핵을 이제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유사시에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한테는 동포다, 우리 민족끼리다, 뭐 이렇게 다 같은 동포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을 핵이나 미사일로 쏴준다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적대국가다, 다른 나라다. 그래야 합법적 공격의 명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적인 시각 가진 사람은 절대로 방어적인 시각 가진 사람은 너무 나이가 온다. 공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이 더 강한데, 항상 북한은 이렇게 유사시에 그냥 바로 공격한다는 거죠. 유사시라는 것은 남쪽이 공격해오거나 미국이 공격을, 그럴 때는 우리를 핵으로 때려서 남한을 편격해서 북한식 무력통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고, 북한이 이중적인 전술을 써요. 어떨 때는 남한을 공격하다 가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다가도 지난번에 나오는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는 절대로 먼저 전쟁하지 않겠다,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중적인 노선을 쓰는데, 그것도 뭐 용어를 혼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공세적인 측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어적인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 포기한다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이제 통일 포기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전문가들 중에는 우리도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 이제는 우리 헌법을 수정해서 우리의 영토는 남한이고 북한은 독자적인 또 국가이고, 이렇게 헌법을 수정하자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북한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통일시켜야 될 그런 목표가 당겨져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당연히 뭐 통일에서 이랬을 거는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만, 통일이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고 버릴 그런 과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려우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뭐 30년 뒤에 먼 미래에 세대들이 그때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만, 어떤 사회라는 것은
어떤 국가라는 것은 후대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평소에 정신과 유산, 교육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 건데, 그걸 정책으로 하면 사회 교육과 과정, 정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야, 저 친구들 뭐 나오든 말든 뭐 논다 저것들 알아서 그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계속 뭔가를 반대로 모색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심을 불러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듯이 부모 문제도 젊은 청년들에게 어렵지만 우리는 왜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 나가는 대학 사회에서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 계속 해남으로서 젊은 세대 통일의식을 경진하고 또 그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이어받는 것이지, 통을 포기하고 모든 날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모든 날 하다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건 가야 할 당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가야 되듯이 우리의 통일 문제도 이건 당위적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통일을 포기하거나 먼 미래 우리 세대가 자기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손 놓자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 정책은 변하기가 쉬워요. 사실 연방제 방식이나 이번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두 개의 국가를 나오거나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두 개의 국가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두 개의 국가의 전쟁원이 2018년, 19년, 20년 약간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두 개의 국가론이 쉽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백두혈통이라는 자기의 선배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고 내세웠고, 김정은의 권력을 꾸리는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할 걸 했는데 강해버렸어요. 북한에는 정책 결제에 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가 틀리든 맞든 결정해서 끌고 오는 가난 체제인데, 대한민국은 상분불립이 되어 있고 또 국회의 힘이 세지 않습니까? 사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당시에 1990년대 정부에서 4당 체제에서 합의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김정일 총재 사이한테 일일이 다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우리 국내에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대로 민주공동체 통일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민족공동체 통일 반응이 많았을 때는 제가 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전체가 서방세계 중심으로 공산당을 졌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종에 불거졌던 초창기 시절이었고, 국내의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셌기 때문에 이방출감이 될 거라는 낙관적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어요. 이제 신냉전 체제가 되겠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부에서 1991, 2년에 만들었던 민족공통을 바꾸자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완전히 양분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고 시작해서 나선 적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뭐 진보 정치니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바꿔야 된다, 민족공동. 결국은 못 바꿨어요.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민족공동 통일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치 체제가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 구조가 잘 협의가 안 되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민족 공동체 통합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각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 정책이 벌어졌어요. 대북 정책이.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햇볕 정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명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자유평화 번영이 나오겠죠.
이번에 파리도 자유통일로 나왔어요. 자유통일. 사실은 북한은 이제 두개 국가로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연방제나 두개 국가는 동독의 방식을 한 거예요. 동독이 1945년에 동서독이 분리되고 나서 동독은 동독 중심으로 서독을 공산주의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런 전제는 서독에 사회주의식의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편을 내가 구속을 사면 내가 공산식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적 성격의 정당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방식 정당이 우세하면서 그때부터 동독을 포기를 하고 처음에 안을 냈던 것이 연방제 방식이나 연합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냈습니다. 그때 소련이 김일성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너는 남한에 대해서 동독 방식을 따라라. 그 뒤에 동독은 연합 방식을 제시했고 김일성은 연방 방식을 했습니다. 동독 방식을 들었어요. 두개 국가랑도 동독이 이제는 서독에게 잡아먹기 전에 두개 국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동독은 이제 우리는 서독과 동독은 다른 국가다.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민족도 다른 민족이다. 두 개의 민족과 두 개의 국가를 동독이 내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동독 방식과 똑같아요. 동독을 내다봤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독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동독의 주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동독의 공산정권에 항거해서 그 공산정권을 물리치면서 동독 주민이 서독과 통일하도록 나서서 통일이 됩니다. 거기에는 서독이 잡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도 공적으로 내놓지 않지만 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하는 337 자유통일론도 자유방을 강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방. 북한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정권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나 북한 주민들이 공산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체제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결국은 동독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부분들이 점차 변하면서 우리는 자유통일론까지 나오게 됐고 북한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점이 있는 관계로 양정이 있는 과거는 어떻게 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저점이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통일 전략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언젠가는 당위적으로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우리도 비록 8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과 의지와 기도를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